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요즘 물가가 너무 높아요. 아마 듣도 보도 못한 물가 상승일 겁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는 상황은 40년 만에 겪는 일이죠. 만약에 60세 어르신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20살 때 물가 폭등을 한번 겪고 나서 40년 만에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니 얼마나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실까요? 당연하죠. 경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이 과거처럼 고속 성장을 하는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는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GDP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앞으로 성장하긴 할 텐데 성장 각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GDP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저성장 시대가 펼쳐질 테니 우리가 투자할 때 성장하는 것에 붙어 있어야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물가 폭등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 물가가 80% 이상 급등했었던 터키의 GDP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터키의 25년간 GDP 차트인데요. 최근에 물가가 폭등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GDP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봤을 때 GDP의 역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명목 GDP를 말하는 것이죠. 실질 GDP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국은 터키처럼 막 나가는 나라도 아니고요. 기본 산업은 굳건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등판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져서 등판한 것은 아니고요. 7월 13일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었죠. 이때 딱 등판해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리 동결할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만 남기고 쓱 들어가진 않았겠죠?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이분이 현재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금리를 4차례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 차는 1.75%가 유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을 감안하면 한미 금리 차는 2%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 금리 차는 사상 초유의 금리 차인데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금리는 돈의 값어치인데요. 한국보다 미국 돈에 대해서 2% 이자를 더 쳐준다고 하면 다들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이창용 총재께서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화의 약세와 함께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어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원화를 강하게 끌고 왔었는데요. 이창용 총재께서는 환율이 안정적이라면 한미 금리차 확대를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환율은 한미 금리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채권 수급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면 한미 금리차 확대는 환율에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연준의 정책과 채권 수급 등 다른 요소들을 함께 봤을 때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재께서 언급한 연준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속도로 진정이 되고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3.0%, 근원 CPI는 4.8%가 나왔습니다. CPI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치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 연준에서 금리를 최소한 한 번 혹은 많이 올려야 2번 정도 올린다는 컨센이 형성되어 있죠. 연준의 정책만 보면 앞으로 금리를 추가로 올릴 여지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한국은행이 4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으니 슬슬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이 나올 법하죠. 예전에는 금리 언제 동결하냐, 제발 그만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외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도 줄기차게 한국은 조만간 금리를 내린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금리를 내렸죠. 그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높은 확률로 금리를 내리는 나라가 된다고 노무라 증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2차례 금리를 내린다는 전망이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IMF도 1.5% 플러스 성장한다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한국 경제가 안 좋아도 노무라증권은 그냥 한국이 역성장한다고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렇다면 노무라증권 요놈은 무시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요하게 물어보네요. 이것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글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거 다 안 봐도 됩니다. 제가 그냥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 두 줄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7%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8월부터는 물가가 다시 높아질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쉽사리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정말로 물가가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선을 긋는 것은 아니고 금리 인하 조건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의 파월령은 금리 인하 따윈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창용 총재는 조금 더 비둘기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께서 미국 눈치 좀 보겠다는 말을 했죠. 우리는 이미 7월 달에 동결을 한번 했죠. 그리고 미국은 7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딱 여기까지 반영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8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동결할 것이고요. 9월 연준회의에서 미국이 혹시나 금리를 더 올리면 한국도 10월 달에 따라서 올릴 수 있고요. 만약에 9월 연준회의에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한국 역시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미국 눈치를 보면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금리를 올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7월과 9월 달에 모두 금리를 올려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려야겠죠. 금리 동결을 빨리 시작한 만큼 금리 인하 역시 빨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라 증권처럼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지만 미국보다는 빨리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들의 전 분기 대비 GDP 상승률이 정리된 것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드렸었죠. 위쪽이 한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작년 4분기 때에는 역성장을 한번 했고 올해 1분기 때 플러스 성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세요. 모두 2%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2%, 4%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1% 미만이지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만 한국과 비슷하게 역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린다? 이거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화된 GDP 순위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명목 GDP 순위가 13위로 떨어졌는데 이거 10위권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약간 어렵다는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전 이 말을 듣고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총재의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창용 총재께서는 단기적으로 GDP 순위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저출산, 기업 경쟁력 둔화 등으로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트렌드는 정해진 미래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약간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네요. 경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하방 리스크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MF에서 한국의 GDP 성장률을 플러스 1.5%로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약간 주춤주춤하는 게 느껴지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게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가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은 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총재께서는 늘 비슷하게 대답을 해요.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건들 수는 없다. 이렇게 풀어주는 식의 대답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에는 부동산 시장 관련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자본시장에 물꼬를 트여줄 필요가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풀어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은행은 이것을 규제할 것이다.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은 형식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규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규제를 심하게 하다가는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던 한국 경제가 쑥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으로 100% 이상의 부채 비율을 80%로 낮추고 싶으나 곧바로 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금리 동결도 겨우겨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마을 금고 사건도 터지고 있고 부동산 PF 대출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금리를 앞으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IMF 수석 부총재인데요. 이분이 5월 달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 금융 리스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그만 올리고 금융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금융 안정이 우선이다. 아마 한국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